반갑습니다. 수업 계획서 볼까요?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은 중개사법 선생님이 잘 아니까 중개사법 시간에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개론에 대한 얘기만 합시다. 자, 수업 계획서 보시면 1번 11월 12월 과정에 강의 목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줄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전체 내용을 파악한다 그랬는데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주별 강의 계획 보세요. 주별 강의 계획 오늘이 9일.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제일 마지막 보세요. 제일 마지막 환원 이율 나와 있습니까? 제일 끝에. 자, 거기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 우리 1년 동안 그 내용들 학습할 겁니다. 그럼 11월 12월은 전체 내용을 설명하되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테니까 이번 과정에 그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편안해질 겁니다. 자, 전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설정할 거다 그랬습니다. 누가 부동산학 개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투자를 공부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투자한다? 어디에 투자한다?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예금에 투자할 수도 있고 원유에 투자할 수도 있고 어디에 투자하든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예금에 투자할 수도 있고 원유에 투자할 수도 있고 곡물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럼 첫 번째 투자에서 공부하는 것은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클까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근데 저하고 함께 공부하는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대부분을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할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분. 그러면 지금은 부동산에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죠. 향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무실에 제가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중개사가 얘기한다고 의뢰인이 당장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의뢰인이 물었습니다. 그저 웃지요? 이러면 좀 골치 아파지는데. 자,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 가격이 상승하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가격이 상승하려면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수요자 그러고 공급자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많아야 됩니까? 수요자가 많아야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런데 수요는 어떤 경우에 증가할까요?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증가한다? 소득이 많아야죠. 어떤 경우에 소득이 증가할까요? 로또에 당첨되면 보편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자리가 많아야죠. 그럼 최근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소합니까? 그럼 소득은 감소한다면 그럼 수요는?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소득이 증가해서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동의하시겠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향후 상승할까 하락할까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다. 그죠? 그런데 수요는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이 부분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동일한 겁니까?
지역마다마다 다른 겁니까? 지역마다 다른 겁니까? 그럼 시장마다 다른 겁니까? 그러면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이 시장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만일 이 지역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재개발을 안 하고 있고 향후도 재개발 가능성은 떨어지고 있고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상대로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럼 가격은 향후 하락할 것이고, 그럼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수도 대답하기 없기. 자,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개발을 해서 개발이 이미 이루어져서 가격이 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지역이 좋은 겁니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투자해야 됩니까? 후자 쪽이겠죠. 그러니까 상황 보고 결정해야죠.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전세 안고 집 사면 유리하다. 이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시장에서. 이유는 뭘까요? 왜 전세 안고 사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은 본인이 살던 아니면 다시 세를 내놓던 그게 처음에 큰 뭉칫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오케이.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어? 그럼 초기에 적은 돈이 들어가면 좋다면 이제 전문가답게 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왜 전세 안고 집을 사면 좋다고 하는지. 갑돌이 수중에 2억이 있다고 전제합시다. 첫 번째, 갑은 자기 돈 2억을 가지고 2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겁니다. 가장 보편적 형태겠죠. 자, 두 번째는 전세 보증금이 1억이 있는 아파트를 자기 돈 1억을 투자해서 사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네. 그러면 갑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 2억을 다 투자한 겁니까? 여전히 자금이 있습니까? 얼마가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1억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세 보증금 1억을 안고 자기 돈 1억을 투자해서 사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하죠. 자,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2배로 뛰었다고 전제합시다.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2배로 뛰었으니까 4억이 되는 겁니까? 그럼 수익은요? 2억 투자해서 4억 되었으니까 수익은 2억. 그럼 수익률은 몇 프로? 수익률은 2억 투자해서 2억이 발생했으니까 수익률은 100%. 2번 방식으로 가봅시다. 지금 두 채를 산 상태니까 4억입니까? 그럼 2배로 뛰었다면 얼마? 8억. 이 중에서 전세 보증금은 자기 돈 아니죠. 그럼 전세 보증금 2억은 뺍시다. 여기서도 2억은 빼세요. 그럼 6억입니까? 2억 투자해서 6억 됐으니까 수익은 얼마? 그럼 수익률은 몇 프로? 전세 보증금을 1억 5천 안고 자기 돈 5천을 투자해 봅시다. 이런 방식이면 몇 채를 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산수가 빨리 안 되죠. 5천 투자인 총 얼마를 몇 채를 살 수 있습니까? 4채를. 그럼 4채를 사게 되면 총 투자 금액은 얼마? 총 금액은 얼마? 부동산 금액은 한 채당 2억짜리니까 8채를 샀으니 4채를 샀으니까 8억. 그럼 2배로 뛰었으니까 16억. 역시 전세 보증금 자기 돈 아니죠. 그럼 전세 보증금도 뺍시다. 한 채당 1억 5천씩 4채니까 6억입니까? 6억 제외하면 10억인 겁니까? 2억 투자해서 10억 됐으니까 수익은 8억. 그럼 수익률은 이번에는 1억 9,900 안고 한번 사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1억 9,990만 원 안고 한번 사볼까요? 네. 그러면 전세를 안고 사면, 다시 또 다른 표현, 전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은 점점 커지네요.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요. 뭐라고 합니까?
지렛대 효과.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전세 안고 집을 사면 왜 유리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한다고요? 그럼 고객은 다 다른 집으로 가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자, 지렛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물리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지렛대라는 것은 조그만 힘을 주고 큰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죠. 어떤 의미인지. 전세 안고, 그럼 상대적으로 자기 돈을 조금만 투자한 거죠. 자기 돈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전세 1억 5천을 안고 2억짜리 집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지렛대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렛대 효과다 그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 전세. 자기 돈, 남의 돈. 남의 돈. 시험에서는 전세라는 말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부채,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을 이용한 결과 뭐가 커졌네요. 얘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 단어 두 개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답을 찾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가 무슨 말인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전세 안고 집을 사면 유리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를 안고 집을 산다.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자, 이제 그것을 다루는 게 경기 변동입니다. 정확한 경기 변동의 사이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급격히 상승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고 완만하게 상승, 완만하게 하락할 수도 있지만 어느 특정한 부위를 뽑아서 이것 우리가 경기 변동 그림입니다. 자, 경기 변동. 분위기상 여기가 정점인 것 같고요. 여기가 저점입니다. 실물 경제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바닥을 찍고 경기가 되살아난다. 이게 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안고 집을 산다면 언제 전세 안고 집 사는 게 좋을까요? 이때. 그래서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이때. 지렛대는 이때 발생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전세를 안고 집을 사면 손해를 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세 안고 집을 사면 유리하다. 이 말은 들었고, 그리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집에 갔다가 전세 안고 집을 사면 쫄딱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안고 집을 사더라도 언제 사는 게 좋다. 여기를 저점이라 불러요. 저점에 사서 정점에 팔면 그것만큼 수익이죠. 그런데 저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파악하는 거죠? 정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파악하죠? 시장이, 자 보세요. 시장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줍니다. 지금이 정점이다. 앞으로 후퇴할 거다. 아니면 경기가 되살아날 거다라는 시그널을 줍니다. 그럼 그 시그널을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죠. 경기 변동 상황 따라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회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죠.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수익은 추상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많이 발생할 거요? 이렇게.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겠습니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표시해야죠. 그래서 개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출제됩니다. 계산 문제가 7문제 내지 8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7문제인데 8문제가 아니라 11문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7문제가 나왔고요. 작년 시험에 11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7개 내지 11문제가 아마 들쑥날쑥하게 출제가 될 겁니다. 꼭 7개다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고요. 물론 최근 10년 동안에 7문제씩 꾸준히 나오다가 작년에 11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7개에서 11문제 사이에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계산 문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계산 문제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응? 괴롭다? 어렵다? 일단 자꾸 계산 문제 하면 공식을 외워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공식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은 만드는 겁니다. 개론에서 사용되는 공식은 아주 중요한 것들은 대략 한 50개 정도예요. 50개는 아주 즐겨 쓰는 것들이고 대략 개론에서 한 150개 정도 공식을 암기하면 개론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150개 공식을 지금 설명할 테니까 몽땅 다 암기해 보세요.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먹은 비율을 알고자 합니다. 먹은 비율 어떻게 구하면 되죠? 전체 사과 중에서 내가 먹은 것. 이게 150개 공식입니다. 항상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가고 분모는 기준.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든 공식들은 알고자 하는 것은 올라간다. 그리고 분모에는 항상 기준이다. 이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때문에 계산 문제를 못 풀겠다든지 공식이 어려워서 골치 아프다든지 이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공식보다는 계산 문제 그러면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해서 그래요. 오늘은 며칠이죠? 9일? 그럼 오늘은 9번, 19번, 29번은 다 죽었습니다. 끝없이 지금 고통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언제 29번을 부를지 39번을 부를지 모르니까 아주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트라우마가 강해서 계산 문제만 놓으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시간이 떠오르니까 괴로운 겁니다. 자, 계산 문제가 7개 내지 11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자, 지금까지 공부한 적이 있는 분들은 다 머릿속에 지워요. 그들을 기억 안 하고 있어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쉬워요. 만약 7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4문제는 아주 쉬워요. 한 문제는 조금 불편하고 2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2문제는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5문제 정도는 풀어야 돼요. 쉬우니까. 그러면 계산 문제가 나오는 파트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무진장 중요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한 번은 계산으로, 한 번은 이론으로. 한 해는 계산,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이론 번갈아 가면서 출제합니다.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는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념을 다 쭉 따라서 올라온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럼 그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 이 부동산은 우리는 부동산을 전제로 하기로 했으니까 부동산은 고가품이다, 저가품이다. 고가품이다. 그럼 투자자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합시다.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려고 하고 수중에 10억이 있답니다. 그럼 10억 가지고 내 돈 10억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일부 대출을 받는 게 좋을까요? 방금 지렛대를 공부했는데요. 그럼 대출을 받는 게 좋습니까? 그럼 대출을 받는 게 좋을 거냐고 하는 것은 향후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앞으로 우리 금리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응?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던가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자, 현 정부 들어와서 취득세를 인하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가봅시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취득세가 인하되면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는 거죠.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수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가하는 겁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겠네요. 정부가 시장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의상 그냥 아파트를 전제합시다. 가격이 1억입니다. 싸다 비싸다? 싸다. 무엇을 근거로? 자, 10억이다. 싸다 비싸다? 비싸다? 무엇을 근거로? 지금 무엇을 근거로 싸다 비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궁금한데요. 자, 이걸 우리가 가격이라고 그래요. 가격. 가격은 교환의 대가일 뿐입니다. 교환의 대가일 뿐이고 수독하고 여기로 다시 옵시다. 그럼 시장을 정의해 보세요. 자, 다시 여기서도 한번 정의해 볼까요? 수요자를 한번 정의해 보세요. 수요자는 뭐다? 살려는 사람. 공급자는 팔려는 사람. 그럼 시장을 정의해 보세요. 시장은 뭐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장소.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전부 다 우리는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수요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급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공급자인가요? 제가 수요자고. 여러분들이 수요자입니까? 저는 공급자입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났습니다. 그럼 강의실은 시장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남과 동시에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는 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기부합니다. 무엇을 저에게 테이크했죠? 돈요? 언제요? 이거 위험한 발언을 하는데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뭘 테이크했습니까? 그래서 강의실은 시장이 성립하지 않아요. 개념 파악하시겠습니까? 여러분하고 학원하고 시장관계가 성립하고 저하고 학원하고 시장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시장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거죠. 아침에 자녀분에게 밥상을 차려줍니까? 그 공간을 생각해 봐요. 아침에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던가요? 아니야. 자, 그 공간을 생각해 봐요. 수요와 공급이 만납니까? 어머님은 공급자 입장이고 자녀분은 수요자 입장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죠. 그러나 거기는 시장이라 부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자녀분이 점심때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그거는 시장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개념 파악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남과 동시에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져야 그걸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게 시장.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 학원하고 시장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학원으로부터 어떤 권리를 부여받은 거죠? 학원으로부터 무엇을 산 겁니까? 응?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죠. 그 대가로 뭘 준 거죠? 수강료. 그 수강료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수강료를 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싼가요, 비싼가요? 싸다, 비싸다? 에이고, 나는 뭐 내년 시험에 별로 뭐 결과가 안 좋을 텐데 이러면 당연히 비싼 거고, 그걸 내고 충분히 합격한 다음에 나는 수강료를 아주 저렴하게 부담한 거고, 상황 따라 다르겠네요. 그러면 가격은 가격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격은 가치가 있어야만 가격의 의미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가치 대비 가격이 낮다. 이걸 우리가 싸다고 표현하고, 그걸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저평가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치 대비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높다면 고평가된 거죠. 그래서 앞서 제일 처음에 질문으로 되돌아갑시다. 이미 개발이 이루어졌고 가격이 적정선까지 올라가 있다면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이제 고평가냐 저평가냐 봐야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고평가가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럼 투자 가치는 없는 거죠. 앞으로 가격은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 그럼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다? 저평가된 곳을 투자해야죠. 그렇다면 가격은 가치가 존재할 때만 그 가격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루는 파트가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상태를 감정해서 이것을 가격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그래야만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죠. 투자자의 목적이 수익을 얻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럼 투자자는 부동산을 사면 잠시 보유하고 있다가 내다 파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개발도 하는 겁니까?
자, 투자자가 부동산을 사면 또는 아파트를 사면 상가를 사면 토지를 사면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게 목적입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토지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도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관리도 해야 되겠네요. 건물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겠고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판단해야 되겠고 그리고 관리도 하겠지만 개발도 해야죠. 개발했다면 이제 팔아먹어야죠. 팔아먹어야 되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개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부동산학 개론 1년 동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러한 파트들입니다. 자, 여기서 출제 문항수를 보면 수요 공급에서 5문제, 투자는 7문제, 금융은 조금 덜 숙날숙합니다. 5문제 내지 7문제, 정책도 5문제 내지 7문제, 감정평가 7개. 금융이 출제 문항수가 많아지면 다른 쪽의 출제 문항수가 좀 작아질 겁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는 정해져 있어서 항상 7문제 보시면 됩니다. 많이 놓으면 8문제. 시험은 공부가 놓으면 감정평가는 15% 내외라고 놓습니다. 우리 문제가 40문제니까 15%하면 몇 문제가 되죠? 6문제죠. 그럼 6문제 내외니까 5문제가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5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고요. 가장 적게 나왔을 때 6개, 많이 나왔을 때는 8문제까지 이렇게 해요. 평균은 그냥 7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기한 5개 파트만 보세요. 어떤 파트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수요 공급, 그리고요. 투자, 금융, 정책, 감정평가. 5개 파트 합치면 몇 문제? 또 산수가 안 되죠? 몇 개? 29개. 가장 적게 나왔을 때,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적게 나왔을 때 24개,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이만큼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합격하려면 60점인가요? 그럼 60점을 숫자로 환산하면 몇 문제입니까? 24문제? 이 5개 파트는 최소한 60점이 출제되는 거고 많이 나올 때는 이렇게 평균 방금 여기서 표기된 것처럼 29개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출제 문항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개 파트 중에 어느 한 가지 파트라도 멀리하면 합격에서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개 파트가 아주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보세요. 수업 계획서 봅시다. 1번을 다시 보세요. 전체 내용을 파악한다. 그 전체 내용이 뭐냐? 방금 칠판에 설명한 게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이 5개 전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제일 밑에 추별 강의 계획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방법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즐기는 사람이 합격한다 그랬는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합격하는 게. 어려워요?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강의실에 개론 수업을 들을 필요 없는 분이 한 분 앉아 계십니다. 오늘 수업이 2차 과목인 줄 알고 오신 분인데 2달 만에 합격했답니다. 아니 실제 2달 만에. 우리 학원에 9월 달에 왔습니까? 8월 달에요? 8월 달에 와서 어쨌든 합격했으니까 그럼 최대한 길게 잡으면 3개월 한 거네요. 반응이 별로 없네요. 옆에 계신 분이라니까. 그런데 왜 3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분은 올해 합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었죠.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해서 올해 그냥 빨리 해본 거예요. 감 한번 잡아보려고. 분명히 그랬을 거고. 그렇다면 긴장했을까요?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한번 맛보는 기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세요. 응? 그래서 나중에 9월 달에 올까가 아니고
그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롭게 갑시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전세 않고 집을 사면 유리하다. 그동안 살면서 많이 접한 표현이지만, 많이 접해봤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적 없습니다. 이거 공부하려면 최소한 경영학과는 들어가야 됩니다. 경영학과로 들어가 재무관리 정도는 해야 되고, 부동산학과 들어가서 재무관리 할 때쯤 접할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중개사 공부를 처음 한다면 난생 처음 듣는 거 아닙니까? 예. 똑똑해지는 자신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겁니다. 그러니까 즐기세요. 편안하게.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마라톤을 할 때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세이브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m처럼 뛰고 싶은 욕망이 클 겁니다. 그렇게 뛰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것을 억제하는 게 완주하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11월, 12월은 공부하지 말자. 1, 2월은 조금만 하자. 9, 10월 달에 많이 하자.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항상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그러나 해야 될 것은 꼭꼭 그날 다 정리합시다. 그리고 즐겨봅시다. 중개사 과목들은 상당히 살면서 유익한 과목들이라 하나씩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매일매일 즐거울 거예요. 좀 더 즐기면서 공부합시다. 동그라미 2번 봅시다. 개론은 투자와 관련된 경제 전반을 다루는 과목이다. 그러므로 경제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좋을 겁니다. 경제신문 보십니까? 쏘리, 괜한 질문했습니다. 일반 신문에서 경제 파트를 읽으십니까? 연예 파트만 읽어보죠. 이제부터는 경제 파트도 읽어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지금 당장 경제 파트를 읽기는 부담스럽고 2달 내지는 4달 정도 지난 후에 보시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귀에 잘 들어올 겁니다. 두 번째 갑시다. 큰 2번. 큰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옵니다. 전세 않고 집을 사면 유리하다. 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예시를 든 것처럼 전세를 극단적으로 1억 9,900을 안고 사봅시다. 1억 9,900을 안고 사면 수억의, 수십억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죠? 자, 이게 지렛대라고요. 자, 이것은 이해를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숲을 봐야 됩니다. 이게 숲을 본 거고, 이제 나무를 봐야 돼요. 시험 문제가 지렛대 효과의 정의만 그동안 2번 출제되었습니다. 지렛대 효과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다?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수익률. 이게 없으면 지렛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렛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 단, 이 과목은 법률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는 아주 다양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타인자본, 차익금, 부채, 얼마든지 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다른 말로 지분, 자기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그러니까 다시요. 전체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무를 봐야 돼요. 그래야 답을 찾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스토리를 전개할 때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스토리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지금 스토리를 설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포커스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뭘 기억하자고요? 키워드를 암기하시라고요. 여기서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타인 자본, 그리고 자기 자본 수익률. 막둥이 해. 결혼했습니까? 그냥 막둥이야 그냥. 나는 이쁘다. OX. 왜 웃죠? 이쁜데? 자, 막둥이 계속 대답합니다. 나는 매우 이쁘다. OX. 응? O? 합격이야. 자, 보통 X라고 하는데 막둥이는 센스 있게. 자, 봅시다. 나는 이쁘다 그럼 보통 다 O라고 해요.
나는 매우 이쁘다 그러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쁘긴 이쁜데 매우까지는 안 되고, 자, 개론에서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필요 없어요. 답을 찾는데. 서술어는 필요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결론은 주어 동사예요. 이거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나오면 이 지문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면 서술을 다 빼버리세요. 서술을 다 지워버리고 보면 아주 결론은 간단하게 남아요. 주어 동사밖에 안 남으니까. 나는 이쁘답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지렛대 효과가 첫 번째 출제될 때는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타인 자본의 증감의 상태에 따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 한다. 이게 두 번째 기출되었던 표현입니다. OX. O. 근데 많이 틀렸습니다. 이유는 이 단어에 함몰되어서 이걸 해석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 예, 필요 없는 표현입니다. 개론은 철저하게, 서술은 다 지워버리세요. 예, 서술을 이용하는 것은, 자, 방금 여기서 나왔습니다. 얘가 부채죠. 부채를 이용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커지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지렛대가 안 생기는 건 아니죠. 예, 크면 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커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적어지지만 어떤 경우든 지렛대가 발생하는 건 똑같죠. 결론은 지렛대 효과를 정의함에 있어서 이 표현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언제 필요하냐? 타인 자본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커진다. 이럴 때는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키워드를 기억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자료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마지막 동그라미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발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만 합니다. 공부만 하니까 시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시험 준비하셔야 됩니다. 둘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둘의 차이점을 선생님으로부터 학습받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거의 다, 대부분 다. 근데 둘은 완전히 달라요. 공부한다,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돈 2억 가지고 2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경우와 전세를 안고 사는 경우, 이렇게. 아, 그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네. 아,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용했더니 수익률이 더 커지는구나. 이런 것을 지렛대라 하는 거구나. 이게 공부하는 겁니다. 수험 준비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수익률, 이겁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답 찾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답을 찾으려면 얘를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공부하는 거와 시험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은 학생입니까? 수험생입니까? 네, 착각하면 안 돼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죠. 왜 학생은 공부를 해야죠? 학생은 꿈을 먹고 사는 놈들이니까요. 미래를 보고 사는 거죠. 초등학교 시절에 했던 학습적인 내용, 중학교 가면 이거보다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중학교 한 거, 고등학교 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수험생이니까요. 수험생이니까 간단하게 답 놓을 것만 정확히 기억하고 답 찍고 끝내는 게 좋아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단기간에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단기간에 학습하는 방법은, 단기간에 합격하는 방법은 공부하지 않는다. 그게 단기간에 합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공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펼쳐놓고 한 20-30분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개론을 판다고 그러는데 저는 뭘 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팔 때는 밖에 나가 땅을 좀 파는 걸로 하고, 개론은 절대 파지 마시고 필요한 것을 기억해서 단기간에 극복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될 표현들이고, 이 표현은 가끔씩 쓸 겁니다. 가끔 설명드릴 거고, 이 표현은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아마
제발 좀 공부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공부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이 평소에 학교 다닐 때 학습하는 것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었을 때 학습하는 것 다르지 않던가요?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었을 때 문제를 풀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시험 준비하는 거고요. 평소 학교 다닐 때는 그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 그런데 공부를 통해 충분한 내용을 습득한 후에 시험 문제 나올 걸 정리하면 좋겠죠. 그러면 1년 만에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1년 만에 합격하고 끝내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1년 만에 끝냅시다. 수험 생활이 길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년 만에 끝냅시다. 아주 단기간에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중개사는 어렵다는 둥, 합격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둥,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 누구?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우리는 무조건 1년 만에 끝낸다. 1년 만에 끝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그러려면 철저하게 그 과목 선생들과 호흡을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코드를 맞추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앞에 선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고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러면 계속 책만 보고 있게 됩니다. 1년간 우리가 하게 될 내용들을 전체를 다 설명했고요. 밑에 추별 강의 계획 보시면 이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구체화될 겁니다. 늘 시험을 보더라도 그네들이 출제될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서로 얘기하고 이제 헤어집시다. 헤어지자면 1교시를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1차 개론과 민법 중에서 어떤 과목이 어려웠다 그러던가요? 민법이 어려웠다 그러던가요? 개론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러던가요? 맞아요. 개론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정해진 것도 아니고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만 16회 시험부터는 좀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하네요. 1차 과목에는 개론과 민법인데 개론 80 받고 민법 40점 받으면 합격입니까? 떨어진 겁니까? 합격입니까? 그러면 개론 40점 받고 민법 80점 받으면요. 합격인 겁니까? 이 두 과목을 합쳐서 1차죠. 예. 두 과목 합쳐서 평균 60점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한 과목은 80, 한 과목은 40점을 받아도 합격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출제자는 구태여 이 과목도 60점, 이 과목도 6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출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요. 따라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상대적으로 어렵게. 그럼 그 다음에 가면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쉽게,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상대적으로 어렵게. 그래서 한 과목은 80, 한 과목은 40점 나오게 출제하는 게 아니라 한 과목은 65에서 70 정도, 한 과목은 55에서 50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지라고 하는 전략은 아주 위험한 전략이라는 얘기죠. 둘 다 그냥 60점 전략으로 준비했다가 그에 이 과목이 좀 쉽게 놓으면 이 정도 받고 어렵게 놓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점수 떨어져서 평균 60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올해 26회 시험은 민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개론에 비해서. 내년에 27회는 개론이 어려울 차례입니다. 개론이 어려우면 많이 불편합니다. 민법은 어렵더라도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점수는 다 쫓아서 가요. 한 50점대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얘가 어려워지면 아주 불편합니다. 과락이 우수수입니다. 올해 다 떨어질 겁니다. 우리만 합격하면 되니까. 어쨌든 올해 개론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표현들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울까? 두 문제 내지 네 문제 정도요. 60점 받으면 합격입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분들은 60점에서 65점 사이 점수를 가지고 합격합니다. 결과가 잘못되었다. 보통 55에서 60점 사이입니다. 그럼 시험 보시는 분들의 90%는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다 점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전체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문제 내지 네 문제만 어렵게 하면 다 틀립니다. 결론은 두 문제 때문에 합격이고 네 문제 때문에 합격인데 그 정도 숫자만큼 어렵게 해버리면 합격하는 사람 수가 그만큼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갈수록 거기에 적합한 학습을 하는 걸 하고요. 난이도를 높인다 뭐 이런 것보다는 시험에 적합한 형태로 점점 범위를 넓혀갈 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리엔테이션은 끝났습니다. 개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의문점. 없습니까? 대화하는 게 싫습니까? 다음. 그럼 질문 없는 걸로 하고. 강의는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전달할까요? 아니면 소통을 할까요? 일방적으로 하는 걸로? 그럼 소통하는 걸로? 소통은 고개로 이렇게 하는 게 소통하는 게 아닌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소통합시다. 개론은 생각만큼 뭐 점수를 받는 게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좀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많이 어려워하시고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가 경제고요. 경제를 별로 다들 안 좋아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에서 경제를 선택했습니까? 수능 시험 칠 때 경제 선택했습니까? 부전공이 경제학입니까? 그럼 잘하겠네. 앞으로 질문 1순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대학생입니까? 졸업은 했고. 경제학을 부전공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 입증해 드릴게요. 10문제 질문하면 몇 문제를 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장담컨대 한 문제도 대답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공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은 그냥 순수 학문이고요. 지금 우리는 시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영역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신 용어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편하기는 하죠. 이 과목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 30% 정도, 70% 정도는 대부분 다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과목입니다. 소통합시다. 재원차 일방 통행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순간순간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질문해서 뭐 수업을 방해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방해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의문점이 생기면 바로바로 질문하면서 1년 동안 함께 합시다. 쉬었다가 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